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오늘 인터넷 괴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3월 달쯤에 춘천으로 여행을 가셨다고 해요. 날씨가 아직 조금 추웠고 퇴근 후 떠난 여행이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인 만큼 차량이 거의 없었고 모든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그런 도로였죠. 그러다 과속 카메라가 보여 차량 속도를 늦추는데 저 멀리서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있더래요. 단발머리에 나풀나풀 맨발로 춤을 추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혹시나 위험할까 싶어 119에 전화를 하던 하자며 차를 잠시 세우라고 했대요. 아저씨는 그러자며 차를 서서히 세웠고 아주머니는 창문을 열어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려는데 아주머니는 창문을 올리다 그대로 다시 올렸고 아저씨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차를 빠른 속도로 출발시켰고 읍내 쪽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읍내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여자 최진실 맞지?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와 전집거리가 가까운 편이었고 친구의 집과 집 사이엔 공원이 있어서 항상 공원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그날은 친구에게 빌렸던 팔찌를 주기 위해 친구와 만나기로 했고 집에서 한 1분 정도 걸어 나왔을까요? 생각해보니 지갑을 들고 나오지 않았던 저는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네. 바로 제가 저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집에 할머니만 계시다 하는 게 생각이 났고 급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얼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응? 네. 응? 왜 안 갔어? 네. 할머니, 응? 방금 누구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응? 누가 들어와? 아무도 안 왔는데? 네. 전 가쁜 숨을 고르며 집안을 살폈지만 집 어느 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게 보였는데 일단 감정을 추스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오야,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응? 뭘 늦어? 네. 아니, 나 나가다가 지갑이 없어가지고 일단 가서 이야기해줄게. 네. 무슨 말이야? 너 방금 왔다 갔잖아. 너무 어이가 없고 무섭고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래서 일단 진정하고 친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요. 오야, 아까 무슨 말이야? 나를 만나다니? 네. 너 갑자기 왜 그래? 아까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고 바로 헤어져 놓고. 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네. 근데 너 아까 되게 이상하더라? 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제가 친구를 만났을 때 눈은 튀어나올 듯이 부릅뜨고 입꼬리가 찢어질 듯이 웃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친구에게 팔찌를 주고 바쁜 일 있다며 바로 뒤돌아 뛰어가는데 막 몸을 꺾으면서 괴상하게 뛰어가더래요. 좀 섬뜩했지만 워낙 제가 장난을 자주 치는 애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무서움에 친구에게 소리쳤어요. 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언제 너를 만났다는 거야. 네. 친구는 더욱더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너 진짜 미쳤어? 증거도 있는데 보여줘? 네. 하며 팔찌 하나를 내밀었고 제가 빌려서 오늘 가져다 주려고 했던 팔찌였습니다. 분명 나올 때 챙겼던 제 가방 안에 있던 팔찌는 사라졌고 그 팔찌는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그 팔찌는 저희 엄마가 그 친구 생일 때 직접 만들었던 팔찌였기에 하나뿐인 팔찌였는데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 군대를 전역했습니다. 6.25 때 굉장한 격전지였고 부대 성격상 자살자가 많아 괴담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괴담이 연대 탄약고 괴담입니다. 연대 탄약고에는
원래 야간의 근무선은 초소와 주간의 근무선은 고가, 초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간 초소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초병이 실신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서 간부와 같이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근무를 선 장교까지 귀신을 보게 되자 결국 야간 초소를 폐쇄하고 주간 초소에서 주 야간 근무를 모두 서게 되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주간 초소에서 서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중대가 경계 전담을 맡게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 막 근무에 투입한 병장님께서 유선으로 대대의 보고 후 구형각을 야간 투시경 통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습니다. 누구 오는지 잘 봐라. 병장은 후임 보초 김희병에게 말하고 곧바로 취침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근무교대까지는 1시간 반이나 남아 있었지만 병장이 깨어있는 내내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혼자 근무 서는 편이 나았기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김희병은 밤나무가 우거져 있는 헬기장을 등진 채 연대탄 약고와 다음 근무자가 올라오는 본부 중대 계단 쪽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투입한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야간 투시경으로 연대탄 약고 쪽을 주시하던 김희병은 자꾸 화면이 깜박거려서 렌즈에 나방이라도 붙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렌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쪽을 비출 때는 멀쩡하다가 탄약고 쪽만 비추면 깜박거리는 야간 투시경.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든 김희병은 잠든 병장을 깨울지 말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병장을 불렀습니다. 왜 누구 오냐? 네. 김희병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글이 이상합니다. 네. 병장은 김희병의 목에 걸려있는 야간 투시경을 벗겨서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네. 탄 약고 쪽만 비추면 자꾸 깜박거립니다. 네. 김희병의 말에 병장의 표정이 갑자기 사색이 되었습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탄약고 쪽으로 설 때마다 어떤 놈이 난간에 매달려서 너한테 손을 흔들더라고. 네. 병장은 실탄이 든 통 자물쇠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게 꿈이 아닌가 보다. 네. 김희병 이외에도 탄약고의 정체불명의 인물을 본 사람이 많습니다. 일설에는 부대의 자살자라고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는 귀신 이야기를 유독 좋아라 했고, 근데 겁은 굉장히 많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온갖 귀신 이야기를 거의 다 믿는데, 귀신을 본다면 어떤 걸 주의해라, 뭐 어떤 때는 귀신이 나오니까 눈 뜨지 마라 등 그런 미신을 다 믿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가장 싫어하는 장소는 바로 화장실이죠.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괴담이 가장 많으니까요. 예를 들면 빨간 휴지, 파란 휴지라던가 그런 괴담 말이죠.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귀신이 머리카락 개수를 세고 있고 다 세면 죽는다던가 그런 모든 이야기를 그 친구는 다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화장실을 갈 때 쓰려고 항상 신문지를 들고 다니는데, 그 이유도 빨간 휴지, 파란 휴지 귀신에게 신문지를 주면 된다는 그런 어이없는 괴담 때문이었지.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머리를 턴다던가. 근데 왜 사람이란 게 한 번씩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그 친구도 어느 날 반항을 해보고 싶었대요. 소심한 반항이었죠. 신문지 대신 잡지를 챙겨간다던가, 실눈으로 천장을 쳐다본다던가, 화장실 모서리를 쳐다본다던가 그렇게 소심한 반항이 계속되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걸 점차 깨닫자 조금씩 겁이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가장 못 끄는 게 내 모서리 귀신인데, 모서리를 차례대로 보고 네 번째 모서리를 보는 순간 반대쪽 볼 옆에 귀신이 웃고 있다는 그런 조금은 섬뜩한 괴담. 그래서 세 번째 모서리까지는 항상 쳐다봐도 네 번째 모서리는 쳐다보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는 그렇듯이 세 번째 모서리까지 쳐다보고 네 번째 모서리를 볼지 안 볼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에이 모르겠다 하며 네 번째 모서리를 쳐다봤대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거기엔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었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자세히 그 모서리를 쳐다보는데, 하얗고 긴 손이 조금씩 그 쓰레기통을 밀고 있더랍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보통 귀신 이야기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나는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다. 난 귀신을 본 적도 미스테리한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인지 귀신 이야기는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시간 때우기 소재인 것 같다. 오늘도 동네 친구들끼리 호프집에 모여 히덕거리다 귀신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군대에서 겪은 말 같지도 않은 귀신 이야기, 다시 들어도 오싹한 이야기 등 그런 무서운 이야기로 술안주 삼고 있었지. 친구들의 이야기에 홀려 있었는지 벌써 새벽 3시였고 이제 집에 슬슬 가자. 귀신 이야기하면 귀신들은 자기 이야기하는 줄 알고 온다던데. 키읔키읔. 야, 그럼 난 귀신 100번은 받겠다. 야, 얘 많이 취했네. 혼자 갈 수 있냐 집에? 혼자 갈 수 있지 그럼. 그래, 잘 들어가라. 맨날 보는 친구들이었지만 워낙 나랑 잘 맞는 친구들이라 술집에서 만나면 항상 과음을 했다. 살짝 어지러운 머리를 힘겹게 지탱하고 집까지 걸어갔다. 공기는 차가웠고 가로등 불은 밝지 않았다. 집에 가면서 아까 친구들과 했던 공포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새벽에다가 술에도 취해 있어서 다시금 소름이 돋았다. 왜 이렇게 무섭냐. 혼자서 비디오를 되감기한 듯 했던 이야기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벌써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는 2층에 멈춰 있었다. 올라가기 위해 버튼을 눌러 기다리고 있었다. 2층에 있던 엘리베이터였기에 곧 내려올 거라는 생각에 엘리베이터 위에 층수가 나타나는 표시는 보지도 않고 뒤돌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엘리베이터 열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고, 뒤돌아봤을 땐 엘리베이터가 계속 2층에 멈춰 있었다. 보통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숫자 옆에 화살표가 나오는데 그 화살표조차 없이 2층에 멈춰 있었다. 이 아파트를 10년 살았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인가 싶어 조금 더 기다렸다. 집이 8층이었고 계단으로 가기엔 무서웠다. 10분 정도 더 기다렸지만 확실히 고장인 것 같았다. 에이씨, 하필이면 왜 지금이야. 어지러워 죽겠는데. 온갖 짜증을 내며 계단으로 올라와야 했고, 엘리베이터를 등지고 계단으로 발을 올리는 순간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다. 띵 마이너스. 뒤돌아보니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6-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손을 잡고 까르르 웃으며 뛰어나왔다. 헤헤. 너무 자연스러워서 속으로 저 꼬마애들이 2층에서 장난치고 있었나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시 생각해보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었던 게 아니라면 화살표는 표시가 되었어야 했고, 더군다나 가장 이상한 건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저 꼬마애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었다. 가능하다 했더라도 그 멈춰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뭘 했길래. 엘리베이터를 타면 위험할 것 같았던 나는 엘리베이터를 포기하고 계단을 선택했다. 그때 뒤에서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계단을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에헤헤 마이너스 아깝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2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 입학하면서 용돈이라도 제가 벌어 쓰려고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시급이 2만 원인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과 거리가 꽤 멀긴 했지만 시급이 괜찮아서 주소 등 알아보았습니다. 가게 주소를 확인하니 외곽이긴 했지만 한 번만에 가는 버스도 있었고 식당 시설도 좋아 보여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죠. 사이트에 적혀있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한 여성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드렸다고 말씀드린 뒤 제 소개를 간단히 한 후 그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여성분이 자신이 그 식당의 사장이라며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 아가씨 잘됐다. 그런데 우리 가게가 메뉴판 글씨가 좀 작아서 말이야 혹시 안경 껴? 아, 저 안경 안 껴요. 시력이 좋아요. 어머 진짜? 그럼 술이나 담배는? 우리 가게가 금연이기도 하고 직원들도 다 담배를 안 피워서. 예술은 조금 하지만 담배는 안 피워요. 예술은 하는구나. 그래 술 정도는 괜찮지? 사장님의 질문이 끝난 것 같아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장님, 다른 곳에 비해 시급이 많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이 많이 힘든가요? 아니, 일은 다른 식당 홀서빙이랑 비슷한데 여기가 거리가 있어서 교통비 포함한 거야. 네. 너 궁금한 거 없지?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면접 보러 올 수 있어? 그리고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택시 말고 버스 타고 와. 택시는 택시비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사장님과의 전화통화가 끝나고 인사를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으로 땡 잡았다며 내일 출근 준비를 하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저는 늦잠을 자고 말았고 이대로 버스를 타면 면접 시간에 엄청 늦겠다 싶어 안전하게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탄 뒤 식당 위치를 설명하려다 말로 설명하기엔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캡처해둔 사진을 택시기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사진을 본 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시다가 저에게 대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가씨, 근데 여긴 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급을 2만 원이나 주는 식당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면접 보러 간다며 신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택시기사님이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라고요. 아가씨, 잘 알아본 거 맞아요? 여긴 폐공장밖에 없는데 식당 같은 건 없는데. 그 순간 시력이며 술, 담배 유무를 묻던 사장님과의 전화 내용이 문득 생각이 나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일다 택시기사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구인 사이트를 다시 켰는데 어제의 글은 사라졌고 오전 10시가 되자 어제 그 번호로 전화가 오긴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버스를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7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운전병 때 겪은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은 기이한 일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인 연대장님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고 부대 안은 물론이며 부대 밖에서도 연대장님이 부르시면 항상 차를 가지고 모시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쯤 당직 사관이 연대장님 연락 왔다며 저를 깨우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연대장님이 친구와 잠시 놀러 가셨는데 술을 많이 마셔 태우러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원래 병사는 혼자서는 차를 가지고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게 금지였지만 새벽이었고 연대장님의 특별 지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대 내에 있던 연대장님의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연대장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대가 산속에 있다 보니 도로를 따라 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 서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웬 여자아이가 있지? 늦으면 혼나는데 그냥 못 본 척 지나갈까? 아님 집까지 데려다 주고 갈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새벽에 혼자 산에 있는 아이가 위험해 보였고 일단 그 아이를 태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옆에 차를 세운 뒤 창문을 내려 말했습니다. 꼬마야, 여기서 뭐해? 위험하니까 일단 오빠가 집까지 태워줄게. 그러자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순히 뒷좌석에 타더라고요. 겁을 먹은 건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걱정되어서 여러 가지 말을 걸어봤지만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아이가 많이 놀란 건가 싶어 연대장님을 일단 모신 뒤 연대장님께 말씀드려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자고 생각했죠. 한참을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뒷좌석에 있던 아이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아저씨,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저는 아이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해서 저한테 물었죠. 아저씨,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살고 싶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일어나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 제가 졸음운전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던 거죠. 너무 놀라 일단 차를 세우고 뒷좌석을 확인해 봤을 땐
아이는 없었어요. 모두 꿈이었던 것이죠. 8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고등학교는 상위 10% 아이들을 모아 공부를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특강은 물론이고 공부 시간도 관리해줬죠.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당시는 시험 기간이었고 아무래도 공부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의식이 생겨 다들 기본 새벽 4시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 3시반이 조금 넘으면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저도 평소와 다름없이 3시가 조금 넘어 마무리를 한 뒤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볍게 씻은 뒤 방에 갔을 땐 제 룸메이트가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려는 찰나 웬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마이너스. 처음에는 사감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잘 안 돌아다니시지만 평소에는 너무 늦게까지 공부를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룸메이트나 저나 침대에 있었고 시험 공부를 막 끝내고 올라온 터라 피로에 찌들어 있어서 노크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또 잠이 들려는 찰나 다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마이너스. 짜증이 나서 룸메이트에게 나가보라고 했지만 제가 피곤한 만큼 룸메이트도 피곤했으니까요. 서로 짜증을 내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게 노크 소리는 4-5번 정도 계속되었고 한참 동안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 들리나 보다 하며 잠이 들려는 순간 쾅쾅쾅쾅쾅쾅쾅쾅 마이너스 쾅쾅쾅쾅쾅쾅쾅쾅 마이너스 쾅쾅쾅쾅쾅쾅쾅 마이너스. 그 전과는 다른 노크 소리, 마치 문을 부수기라도 할 것처럼 문을 세게 두드리더라고요. 누군가 싶어 짜증나서 문을 벌컥 열면서 누구야?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일렬로 길게 양옆으로 늘어선 기숙사 방문 전체가 동시에 열리며 누구야? 네. 라는 짜증 섞인 외침과 함께 다른 방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잠결인 친구들도 보였고 서로만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모두 뭔가 소름 끼치는 걸 느꼈는지 일단 자기 방으로 각자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누가 장난친 건지 궁금해져 친구들과 함께 사감실에 올라가 지난 일을 말씀드린 뒤 복도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3시 31분 아무도 없는 복도의 정적을 깨고 모든 방문이 거의 동시에 열리며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9번째 이야기입니다. 밤에 친한 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선 두 가지의 길이 있었고 하나는 기찻길 터널 쪽을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고 어두워서 잘 가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기에 일단 빨리 가고 싶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겨울이라 날씨도 추웠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몸을 움츠리게 만들었고 걸으면 걸을수록 불안감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터널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철길을 따라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반대편에서 철길 따라 오고 있는 사람이 뚜렷하게 보였고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였습니다. 한 10살 정도 되어 보였고 한밤중에 웬 꼬마아이가 철길 위를 걷고 있을까 싶어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형체를 완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고 검은 옷의 아이는 철길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발이 둥둥 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왔던 길을 뒤돌아 달렸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지나다니는 곳까지 뛰어왔습니다. 일단 헛것을 본 건 아닌가 싶어 부끄러움도 생기더라고요. 거기다 일단 친구 집으로 가야 했기에 다시 걸어가며 마음을 추스리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터널에 다시 가까워졌을 때쯤 여자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깔깔 마이너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다시 뛰려고 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렇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일단 일어나려 하는데 여자아이가 눈앞에 저라는 자세처럼 엎드려 있더라고요. 엎드려 있던 여자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창백한 얼굴에 흰자가 없는 검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사람이 아닌 걸 직감하자마자
다시 뒤돌아 뛰었고 일단 집으로 뛰었습니다. 집에 와서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오늘은 못 가겠다고 하고 윗옷을 벗는데 오리털 파카에 머리카락 뭉치가 모자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긴 마이너스 머리카락 뭉치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유독 제 친구 중에는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라 돈이 많이 없었기에 노래방을 가기는 힘들었기도 했고 그 친구가 사는 집은 방음이 안 되어 노래를 부를 수는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같이 노는 친구 중 한 명이 집에서 노래방을 했었는데 주점과 가까운 노래방이라 자주는 갈 수 없어도 가끔 친구 부모님 허락하에 그 노래방으로 가서 노래를 주구장창 부르곤 했습니다. 보기 쉽도록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는 노래방집 친구는 B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이 부모님은 주점을 정리하신다 하셨고 정리하기 전 여행을 다녀오신다며 해외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노래를 실컷 부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있는 B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죠. B의 부모님께서는 노래방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노래방 이용을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는 B에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몰래 열쇠를 빼돌린 다음 딱 하루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안 되겠냐며 말이죠. B는 어가 워낙 노래방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알겠다고 했어요. 야, 너 대신 가수 되면 나 아는 체 해야 된다. 알았냐? 당연하지 고마워. 딱 하루만 노래 부를게. 그렇게 B는 열쇠 빼돌리기에 성공했고 부모님이 떠난 당일 오후 5시쯤 어와 만났어요. B-야, 전기세 많이 나오면 들키니까 너 들어가면 1번 룸에만 불 켜고 거기서만 노래 불러라. 그리고 들키면 안 되니까 과자 같은 건 다 먹고 깨끗하게 들고 나오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밖에서 문 잠그고 가면 너 못 나오는데 진짜 괜찮아? 그래 야 괜찮아. 내가 다 놀고 깨끗하게 치울게. 그럼 오늘 밤 11시에 문 열어주러 오는 거지? B-그래 야 너랑 같이 있어주고 싶은데 여자친구 오늘 생일이잖냐. 그럼 재밌게 노래 부르다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알았어 걱정 마. B-야 그리고 작작 불러. 너 귀신이 노래 좋아하는 거 알지? 자식 겁주지 마라. 노래 좋아해서 같이 부르면 나 대박 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부르고 있을 테니까. B친구의 노래방은 밖에서 잠그는 형식이었기에 어는 갇힌 채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했고 B친구와의 인사 후에 어는 1번 룸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노래를 불렀을까. 누군가가 룸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노래 욕심은 무서움보다 강했고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근데 룸에 들어온 지 1시간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띵동 마이너스 하고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B에게 온 문자였다고 해요. 나가. 어는 B의 문자에 아리송했지만 아까 귀신 이야기도 있고 컵 주는 건가 싶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고 답장도 안 한 채로 다시 노래 부르는 것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노래를 부르다 보니 어느덧 3시간이 지났고 그때부턴 룸 밖이 아니라 룸 안에서 누군가 함께 있는 듯한 기분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나더랍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무려 6시간을 노래를 원없이 부르는 어는 B가 올 시간에 맞춰 뒷정리를 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B가 문을 열어주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마이너스 어에게 B가 전화가 왔고 얼른 집 앞으로 나와보라며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래요. 어는 B가 부모님에게 혹시나 들킨 건가 싶어 알겠다고 하고 서로 동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B-야 너 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부모님한테 들킨 거야? B-아니 안 들켰어. 너 그날 1번 방에서 노래 부른 거 맞아? 그래 네가 1번 방에서 노래 부르라며 네 덕에 실컷 불렀지. B-뷰 왜 그러는데? B- 우리 부모님 여행 가실 때 어차피 정리할 곳이라서
전기 끊어놓고 가셨대. 그럼 전기가 아예 안 됐다는 건데 너 불 다 꺼지고 기계도 안 되는 노래방에서 도대체 어떻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냐? 내가 혹시 몰라서 1번 방 가서 기계 켜봤는데 역시나 안 되던데. 그리고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1번 방은 이상하게 손님들이 기분 나쁘다며 자주 나왔던 방이기도 하고 피친구는 어친구에게 나가라는 문자를 보낸 적도 없다고 해. 그 이후 확인했을 땐 문자, 수신 내역에도 그 문자는 어디에도 없었죠.